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국어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자, 시험 대비 마지막 영상입니다. 4단원의 소단원 3, 소설 봄봄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길이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왜 소설 한 편을 통으로 다루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소설을 읽지 않고 그냥 이 영상만 보고 시험을 잘 보길 바란다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지금은 금요일이고요. 여러분은 신나게 지금 귀가를 했고요. 선생님은 비도 내리고 불도 많이 꺼진 학교에서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일반의 김민재가 선생님 영상이 언제 올라오나요? 501번을 물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지만 우리 민재를 생각해서 영상을 금요일에 모두 찍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재 끝까지 영상 잘 보고 100점 맞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 봄봄을 꼭 읽고 영상을 보자. 자, 여기서 난이도 중상 정도의 문제가 무려 5개 정도 나오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본격적인 학습 시작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오늘의 한 문장에서 소개했던 이 이모티콘의 출처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영상을 이어서 찍다 보니까 알려주지 못했죠. 그랬더니 꼼꼼한 우리 통신 2반의 종혁이가 선생님 오게티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출처를 알려주기로 하셨는데 이모티콘의 출처를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다. 쓰기 윤리를 생각하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지. 그리고 이 영상에서 추가했습니다. 자, 이 이모티콘은요. 카카오톡에서 선생님이 애정하는 나이스진 작가의 이모티콘이고요. 망이랑 선생님을 떠올리게 해서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입니다. 자,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하는 말들을 선생님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잘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이 왜 영상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지 선생님의 진심을 잘 헤아리고 공부에 참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지만 봄봄 꼭 읽고 영상 보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험 범위이자 아주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죠. 한국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작품 배우기 전에 대단원부터 살펴봐야겠죠. 대단원 제목,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 특히 어느 부분? 한국 문학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소단원 3입니다. 웃음, 그 속에 담긴 현실. 여러분, 키워드 찾아야겠죠? 국어 공부 잘하려면 통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제목에서, 학습 목표에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소단원 제목에서 키워드 찾아주실래요? 가장 중요한 거 뭐? 네, 웃음이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쉼표로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겠죠. 한번 웃음 강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웃음과 함께 중요한 키워드 어디요? 현실. 아, 그러면 이 소설은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은 우리의 현실을 다루는데 그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낸다? 네, 웃음을 유발하면서 풀어내는구나.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어떤 현실을 담아냈는지를 잘 봐야겠죠? 자, 이것과 연결된 학습활동, 학습 목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인데요.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선생님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건 정면에 있는 노트북을 보기 때문입니다. 대본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느 부분일까요? 어느 부분? 그쵸. 사회 문화적 상황. 어떤 사회 문화적 상황?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아주 중요할 거라는 감이 올 거고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한국 문학의 표현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배우든 시를 배우든 소설을 배우든 수필을 배우든 항상 우리 표현상의 특징은 중요하게 다뤘었죠. 근데 이번엔 특히 무엇의 표현상의 특징? 네, 한국 문학의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키워드 머릿속에 잘 넣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품이 나왔습니다.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은 아주 중요하겠죠? 중학교 때 여러분 동백꽃이라는 작품 배웠을 거예요. 점순이 나왔었고 감자 딱 주면서 너 집에 네가 없지? 이렇게 말했던 그 맹랑한 소녀 있었죠? 그 소녀와 나가 나왔던 동백꽃의 작품과 동일 인물입니다. 자, 일찍 돌아가셨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김유정 작가 선생님이 수업했던 반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자, 김유정 작가는 여자일까요?
여자일까 남자일까 물어봤을 때 이름만 보고 여자일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한 반도 조금 있었는데요. 자, 김유정 작가 남자분이시고요. 자, 주로 농촌을 배경으로, 그래서 동백꽃의 배경도 농촌이었고요. 우리 지금부터 여러분 이미 읽고 온 봄봄의 배경도 농촌입니다. 자, 농촌을 배경으로 당대 민중들의 삶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주로 썼다. 주고 썼다가 아니고요. 자, 어떤 부분 강조했어요? 선생님이 해학적. 해학적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 앞으로 잘 살펴볼 거고요. 중요할 거라는 느낌 오죠? 자, 김유정 작가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해학적인 소설 봄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내용 꼭 읽고 이 영상 이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지는 따로 없었고요. 교과서에 여러분이 필기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봄봄 다 읽으셨겠지만 선생님이 이해를 돕고자, 왜 사투리도 많고 지금 쓰지 않는 표현들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보강도 하고 했었죠. 자, 선생님이 앞으로 영상에 봄봄의 내용을 소개할 때 우리 함께 봤던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캡처해서 활용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선생님은 쓰기 윤리를 위해서 뭘 밝혀야 한다? 출처 밝혀야겠죠? 자,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영상은요, 2014년에 영화관에서 실제로 오픈했던 영화인데요.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라고 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소설들을 모은 거였었는데요. 메밀꽃 제목 생략됐죠?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소설과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소설,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봄봄을 엮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수작인데요. 그 작품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고요. 이번 학습 영상에서도 중간중간 활용할 거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 출처를 밝힙니다. 영화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준 영화는 어둠의 경로가 아니고요. 선생님이 정식으로 돈을 주고 구입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출처 왜 밝혀야 되죠? 쓰기 윤리 지켜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내용 파악 들어갈 건데요. 책을 읽었던 친구, 영상도 본 친구, 그래도 내용 파악 다시 한번 하면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봄봄 내용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우리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분명히 배우고 왔을 거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언덕을 그려서 설명했었어요. 인천남중 친구들에게. 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시작하자마자 갈등이 등장하지 않죠? 그건 마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롤러코스터가 정상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롤러코스터 어떻게 움직여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절정을 찍잖아요. 자, 그럼 소설도 마찬가지겠죠. 절정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등장인물과 배경 같은 걸 소개하는 부분, 발단이 있고요. 발단, 이따 나올 겁니다. 자, 발단이 있었으면 이제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면서 사건이 슬슬 시작되는 부분, 사건 전개, 발단, 전개 있었죠? 그리고 간혹 발단과 전개 다음에 위기를 넣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 소설은 위기를 생략하고 절정으로 갑니다. 그럼 절정은 어떤 부분?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롤러코스터의 가장 심장 두근두근한 부분이죠. 거기서 끝나면 사람은 심장마비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마무리가 돼야겠죠. 그 마무리를 뭐라고 한다? 결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설을 5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고요. 4단계다 그러면 그 중에 위기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우리 작품은요, 위기를 살짝 생략하고 절정을 나눠서 그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복잡한 구조가 왜 사용되었는지를 잘 파악하면 좋겠죠? 선생님 목소리 낮추는 것보다 집중하는 친구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안 듣고 있는 친구는 100점 맞지 말라고 선생님이 지금 목소리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설의 가장 첫 번째 부분 어떤 부분인지 볼 건데요. 우리 영상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장면, 이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교과서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랑 맞춰가면서 보세요. 머리 긁으면서 장인님 저 인제 이러면서 대화했던 부분 기억나요? 장인님, 저 이제 결혼시켜주세요, 성례시켜주세요 라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발단 부분의 첫 장면이었고요. 자, 그랬더니 장인님이 뭐라 그래? 그래도 결혼해라 하지 않고 점순이가 커야지 결혼시켜주지 라고 했던 부분 기억하죠? 자, 그 다음 장면 선생님이 이 부분, 이거 무슨 장면이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네, 일하러 가다가 돌탑 쌓은 거에 살짝 돌 올려놓고 점순이 키 크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작품 전체의 시작 부분인 바로 발단 부분입니다. 우리 교과서 상으로는 어딜까요?
네, 이거 선생님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44쪽 처음부터 145쪽 15번째 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교과서 빨리빨리 넘겨보면서 내용 점검하면서 발단 부분 체크해야겠죠? 자, 발단 부분의 핵심 내용 뭐였을까요? 왜 기도했어요? 네, 그렇죠. 대답하는 친구들 들립니다. 점순이랑 나 뭐 하고 싶다? 빨리 성리하고 싶다. 성리의 무슨 뜻? 결혼, 혼인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발단 부분의 핵심 내용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름도 여기서 밝혀지지 않죠? 나라고 나옵니다. 나는 점순이와 성례하기 위해, 성례 무슨 뜻이라고요? 네, 결혼하기 위해 무려 몇 년 동안? 3년 7개월 동안이나 누구네 집에서? 점순이네 집에서 돈도 받지 않고 일을 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비 사위라고 해서 미리 와 있는 거지만 결혼은 시켜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고 즉 무료 봉사하고 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 잘 기억하고 다음 내용 같이 봐야겠죠? 자, 다음 그림은 이겁니다. 혹시 영상 봤던 친구들 기억나세요? 점순이 키는 안 크고 결혼은 안 시켜주고 일하다가 갑자기 허탈한 마음에 배 아파요 그러면서 지금 꾀병 부렸던 부분 있죠. 지금 장인님이 성큼성큼 가서 어떻게 했어요? 따게 때렸던 장면 기억날 겁니다. 자, 이 장면 선생님이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장면을 임팩트 있게 영화에서 다루진 않았는데요. 지금 나의 뒷모습 보이고 장인님네 집에 누가 찾아왔죠? 근데 뭘 안고 찾아왔어요? 닭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 닭 왜 가지고 왔을까요? 네, 장인님한테 선물하려고요. 그럼 같은 주민 중에 왜 이렇게 장인님한테 선물하는 사람이 있었죠? 대답하는 친구, 왜 장인님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하죠? 네, 장인님이 마름이었죠.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중간 관리자인 마름으로서 동네에서 위험이 대단했습니다.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인 눈에 잘 들어야 땅도 더 주고 혹시 장인을 서운하게 하면 땅도 뺏기고 지금 뇌물 바치러 온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영상 봤던 반에서는 강조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요. 점순이가 지금 설레는 키 차이 보여요? 네, 장인은 점순이 키가 안 커서 결혼 못 시켜준다 이랬는데 사실 이 키 다 큰 거예요. 점순이는 무려 몇 살? 16살. 자, 영상 열심히 봤던 친구들이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랑 점순이 나이 차 몇 살? 10살. 그럼 점순이는 16살이고 나는 26살. 그랬더니 친구들이 선생님 범죄 아닌가요? 그러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죠? 물론 나이 차가 많이 나고 점순이는 어린 게 맞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봤을 때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봤을 때는 범죄라고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점순이가 지금 이렇게 뭔가 말하고 있잖아요. 점순이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즉 결혼하고 싶었던 건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결혼하고 싶어 했다? 그렇죠. 점순이도. 근데 나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장인이 시켜준다고 하면 그 말 믿고 또 세월을 보내고 답답한 마음에 우리 점순이가 10살 많은 나에게 오빠에게 뭐라고 했어요? 밤낮 일만 할 거야. 빨리 열심히 말해서 결혼해야지 라고 나를 충동했던 첫 부분이 바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 두 번째 무슨 부분? 전개 부분이고요.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145쪽 16번째 줄부터 153쪽 끝까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이거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품의 흐름을 이해하면 된다.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로 나눈 거 연결 지으세요라는 문제는요. 이미 중학교 때 다 풀고 왔어야 되고요. 우리의 이번 학습 목표에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발단 부분에서는요.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이 조금 쪼개놨어요. 점순이의 충동질. 오잉? 충동질? 무슨 충동질이요? 그림에서 살펴본 것처럼 빨리 우리 아빠한테 적극적으로 결혼시켜달라고 말해 라는 걸 어필하죠. 점순이가 그 충동질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 점순이의 말을 듣고 구장을 찾아갔던 거 기억나요? 눈 조금 해가지고 에헴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구장님 뒤에 나올 겁니다. 뭉태, 친구 중에 막 무섭게 생긴 친구 있었죠. 막 주먹질하면서 뭐 목을 따라 이랬던 친구 있잖아요. 뭉태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점순이가 마지막 쐐기를 박는, 갔다 온 다음에도, 구장님한테 갔다 온 다음에도 그래? 근데 아빠 수염을 잡아야지 라고 했던 2차 충동질까지가 모두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 전개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전개 부분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요. 자, 이 사람 누구? 이 사람 바로 누구다? 구장님. 그래서 일하다 말고 장인님과 나가 구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결판 내달라고. 그랬더니 구장이 뭐라 그랬어요? 장인님한테 이제 봉필씨 이제 결혼시켜 주구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장인님이 또 핑계대죠. 아니 점순이 키가 안 크는데 어떻게 결혼시켜 주냐.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인님이 구장님을 불러서 몇 마디 쏘근쏘근 했더니 구장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설득하죠. 뭐라고? 결혼 급한 거 안다. 근데 농사일을 해야 될 때 농사일 하지 않고 남의 농사 망쳐놓으면 너 징역 간다. 너 감옥 간다. 그러니까 얼른 일해. 그럼 장인님이 가을에 결혼시켜준다고 했어. 라고 회유했던 부분 있죠. 그러면 구장님은요. 왜 장인님 한마디에 뜻을 바꿨을까요? 왜냐하면 구장님도 장인님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왜? 구장님도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장인님의 말을 거스르면 땅을 뺏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인님의 편을 들어줬더라는 것이 이 작품 중간에 애니메이션 속에도 잘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장인님의 사회적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이었다? 마름. 근데 착한 마름이었다? 못된 마름이었다? 못된 마름. 그러니까 사람들이 뇌물도 바치고 장인님 한마디에 뜻도 바꾸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고 계속 내용 살펴봅니다. 자, 이 그림 기억나세요? 장인님한테 갔다 와도 결국 설득만 당하고 결혼 승낙 못 받았죠? 그래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엄청 친구한테 구박받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뭐? 뭉태예요. 자, 뭉태가 뭐라 그래요? 너는 진짜 한심하다. 지금 4년째 결혼도 못하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엄청 흥분했던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점순이. 다시 한번. 아침 먹고 있는 나에게 뭐라 그래? 아니, 구장님한테 갔다 온다며도 그래? 그랬더니 나가 뭐라 그래요? 딴 데 보면서 그럼 어떡해?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점순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수염을 잡아채야지. 누구 수염이요? 자기네 아빠 수염이라도 잡아채서 적극적으로 결혼 승낙 받아라 이 뜻인데 여러분 근데 정말 점순이가 수염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뜻이에요? 남자답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봐라. 오빠 힘을 내. 용기를 내. 이 뜻이죠. 근데 우리 주인공 나는 어떻게 받아들인다? 그렇지. 수염을 잡아야 돼. 그래야 점순이의 마음에 들 수 있어. 그래서 갈등이 심화된다라는 거 영상 봤던 친구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파악했던 부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전개 부분이었고요. 자, 전개 부분 이제 갔으니까 우리 뭘 볼까요? 사건이 심화되죠. 점순이가 수염이라도 잡아채. 그러고 나서 한심해라는 느낌을 주니까 나가 상처받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점순이가 나를 한심하게 보는구나. 일하러 비틀비틀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어 누웠던 부분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장인이 뭐라 그래요? 지게막대기로 쿡쿡 찔렀잖아요. 그랬더니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 안 해요. 나 잡아가도 상관없어요.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게 매를 맞다가 장인이 쿡쿡 찌르면서 매를 맞다가 슬쩍 나가 눈을 떠서 봤더니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 네, 점순이가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나는 점순이한테 어떤 모습 보이자? 멋진 오빠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럼 점순이가 원했던 대로 해야겠다. 뭘 잡자? 수염을 잡자. 여기서 이제 아차하는 거죠. 점순이의 뜻은 수염 잡으라는 게 아니었는데 순진하고 어수룩하고 조금은 바보 같은 면도인도 면이 있는 나는 정말 수염을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예비장인의 수염을 잡습니다. 점순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아주 팍팍팍 진행되면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절정 1이고요. 절정을 두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절정 1은요. 154쪽 처음부터 157쪽의 10번째 줄까지로 선생님이 구분을 했고요. 이거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절정의 핵심은 뭐다? 나랑 장인이 본격적으로 매우 극적으로 싸우는 부분이구나. 왜 싸운다? 점순이가 충동질해서.
이렇게 흐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절정 1의 내용 뭐라고 정리해 볼까요? 성례 문제를 둘러싸고 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나는 장인과 희극적인 몸싸움을 벌임. 여러분 낯선 단어 나왔습니다. 뭐요? 희극적이다. 그럼 여러분 반대 개념 있죠? 희극적이다 반대 개념 뭘까요? 비극적이다. 맞습니다. 슬프고 뭔가 좀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끝나는 걸 비극적이라고 한다면요. 그럼 반대로 즐겁고 재밌고 웃기고 우리 그런 걸 희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개그맨 개그우먼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희극인. 네, 웃음을 주는 사람 희극인이라고 하죠. 이 싸움 장면이요. 여러분 영상 봤을 때 특히 남학생들이 막 아우 이러면서 엄청 공감하면서 보더라고요. 선생님이 계속 물어봤죠. 저 정도야? 저 느낌이야? 라고 물어봤던 반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싸움 장면 희극적인 몸싸움이라는 뜻이고요. 절정 계속 살펴볼 건데요. 자, 절정일에서 이 장면 기억나세요? 점순이가 지켜보니까 멋진 오빠의 모습 보이기 위해서 장인어른을 막 매다 던집니다. 언덕 아래로 떼굴떼굴 굴려보내고요. 그런데 우리 이 장면 기억나시죠? 장인이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나의 어디를 잡고 있다? 네,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손 모양은 하지 않을게요. 자, 이랬더니 지금 행복해 이거 아니고 뭐예요? 고통스러워서 펄쩍펄쩍 뛰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잘 모르니까 학생들한테 소년들한테 얘들아 이 정도니? 그들이 애들이 막 눈물이 나고요. 뭐라 그랬냐면요. 명치가 아픈 느낌이라 그랬나? 되게 실감나게 말해준 통신 2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엄청 싸우는 부분 이게 막 끔찍해 이 느낌보다는 여러분 보면서 다 웃었잖아요. 희극적인 몸싸움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잡기 시작해서 더 극적으로 싸움이 아주 점점 극적으로 더 세게 움켜잡고 있죠. 그랬더니 남학생들이 막 고통스러워했던 게 지금 생각나서 선생님이 웃음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왜?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점순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도 반격을 해야겠죠? 이렇게 아파서 울다가 이대로 질 수 없지 엉금엉금 기어가서 누구의? 예비 장인 점순이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똑같이 움켜집니다. 그럼 이 장인 어른도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얼쑤절쑤 이거 아니고요. 나 살려라 이거였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펄펄 뛰었던 부분. 이 소설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 싸움 장면이고요. 그래서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절정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자, 절정 다음에 우리 이 내용이 갑자기 나왔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갑자기 싸우다가 요 장면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누구 손? 장인어른 손. 이거 누구 머리? 나의 머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머리를 치료해주고 있어요.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장인어른이 나를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구성상의 특징이 아주 엿보이는 장면인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장인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니까 착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장인님 참 착하다. 감동의 눈물 흘리고 있죠. 너무 순박해가지고 선생님 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인님 저 이제 열심히 일할게요. 막 달려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시간상으로 보면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싸우고 나서 이 장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결말이거든요. 자, 결말은 교과서상으로는요. 157쪽의 11번째 줄부터 158쪽의 3번째 줄입니다. 결말이 무슨 뜻이에요? 소설이 끝나는 거예요. 자, 결말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장인이 싸우다가 막 나를 내리치고 하다 나를 달래자. 나는 또 화해하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본질적인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결혼 승낙 받지 못했어요. 결혼 아직 하지 못했어요. 표면적으로 결혼시켜줄게. 또 내가 시켜줄게. 또가 아니고요. 내가 좀 이따 결혼시켜줄 테니까 빨리 나가서 일해. 나중에 결혼 꼭 시켜줄게. 그러니까 감동받고 다시 일터로 나갔죠. 사실 이렇게 끝나야 맞아요. 우리 교과서도요. 근데 이 장면 다음에 여러분 어떤 장면 나왔죠? 열심히 책 본 친구도 좀 의아했을 겁니다. 오잉?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나와요. 뭐가요? 아까 싸우던 장면이요. 지금 장인어른 뭐 하고 있어? 쓰러졌습니다. 왜?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힌 다음에 쓰러졌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갑자기 얘들아가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 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보고 있다?
점순이가 지켜보고 있다. 결판을 내야 한다. 점순이가 뭐라 그랬지? 수염 잡아. 강하게 해. 그럼 난 진짜 강한 모습 보여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지금 점순이 의식하고 있겠죠. 점순아, 나 보고 있니? 나 멋지지 않니? 그러면서 지금 예비 장인어른의 바짓가랑이를 지금 막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장인어른이 하도 고통스럽게 당하다가 울면서 부르죠. 점순아, 점순아 불렀어요. 그러니까 점순이랑 장인어른이 달려 나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점순이 분명 누구 편 들 것이다? 내 편 들 것이다. 왜? 점순이가 시켜서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 소녀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내 남자친구가 우리 아빠를 이렇게 공격해요. 그럼 여러분 누구 편 들 거예요? 남자친구요? 이런 친구 있을 것 같지만 자, 일반적으로 우리 누구 편 들까요? 그렇죠. 아빠 편 들죠. 왜? 남자친구한테 진짜 우리 아빠 괴롭혀 이게 아니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이 뜻이었지 수염 잡아, 바짓가랑이 잡아 이게 아니었잖아요. 눈치가 참 없죠. 누구? 나는 눈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재미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대했죠. 점순이가 달려나오면 나 멋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점순이 누구 편 들었어요? 내 머리끄댕이 잡고 내 콧구멍도 막 누르면서 아빠 편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일까? 헉, 점순이 왜 그러지? 점순이 이상하네? 점순이 마음 알 수 없어?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죠. 그 상황에서 점순이 지금 울면서 아빠 편 들고 있죠. 그 상황에서 장인어른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점순이랑 장모님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지게막대기로 탁 내리쳤죠? 그래서 머리에 상처가 났고 그걸 치료해줬던 게 이 앞에 있었던 결말이에요. 구성 참 신기하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 먼저 정리하고요. 우리 이 부분은 선생님이 절정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아, 절정이 쪼개져 있구나.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 결말이 들어가 있네. 그럼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중간에 껴들고 시간이 막 뒤섞여 있구나. 아, 우리 그런 거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지? 감을 잡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절정 2는요, 아까 교과서 우리 페이지 수 확인하면요, 158쪽 네 번째 줄부터 끝까지인데요. 선생님 이상해요. 결말이면 마지막에 와야 되는데 왜 절정 2로 끝나요? 왜냐하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잡을 수 있어야겠죠. 뭐대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선생님이 말끝을 느리거나 또는 목소리를 낮추거나 높이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절정이의 중심 내용 정리해봤더니요. 나와 장인이 막 싸워요. 어떻게 싸워? 우스꽝스럽게 싸워요. 그 싸움에서 점순이 누구 편 든다? 장인 편 든다. 당연하죠. 근데 그 점순이 모습을 보고 나는 어리둥절해. 점순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점순이 왜 내 편 안 들지? 여기서 나의 성격이 나오죠. 아, 나 참 눈치 없다. 참 순진하다. 어수룩하다. 성격이 착착착착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줄거리 파악은 이렇게 간단히 할 건데요. 책 읽지 않고 우리 애니메이션도 보지 않고 선생님의 설명만 갖고 보면 선생님이 작품의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작품을 꼭 읽고 다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 이거는 막 뒤섞여 있다. 그럼 바로 잡아볼게요. 교과서 넘겨보면서 보세요. 자, 본본 구성상의 특징, 첫 번째 소설 시작 부분 어떤 부분? 발단. 자, 발단은 어떻게 시작했죠? 장인님 저 이제 결혼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커야지 막 했던 부분. 돌멩이 올리면서 소원 빌었던 부분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전개로 간다. 우리 전개는 에피소드가 많았죠. 점순이가 나한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서로 등 돌린 상태에서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막 이러고 나중에 또 아니 구장님한테 갔다 오고 또 답을 못 얻어? 답답해하죠. 그래서 최종 마지막 치명적인 대사를 뭘 남겨요? 수염이라도 잡아야지. 점순이의 충동질이 있었고 거기에 더 속상하게 친구까지 뭉태까지 나를 비난했었고요. 구장 찾아갔었던 부분이 바로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절정이 쪼개져 있었어요. 절정 첫 번째에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한다? 나랑 장인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싸우는 부분. 우리가 겉으로는 우스꽝스럽다고 했지만 나와 장인이 서로 바짓가랑이 잡혔을 때는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소년들이 선생님한테 설명을 열심히 해줬어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뭘로 갔어요? 갑자기 싸우다 말고 장인이 내 머리 치료해줬던 장면 있죠? 감동받고 일하러 갔던 장면 있죠? 사실 그게 그 작품의 마지막인데 이 작품에서는 어디 앞에 존재했다? 절정 2. 싸우다가 결말 나오고 다시 마지막 싸우는 걸로 끝나요. 그럼 여러분 결말 다음에 또 싸운 거예요? 아니죠. 싸우고 있던 장면 중간에 슬쩍 뭘 넣었어요? 결말을 넣었어요. 즉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바뀌어 있다. 우리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구성 무슨 구성? 순행적 구성. 시간이 막 뒤엉켜 있다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럼 김유정 작가가 역순행적 구성을 쓴 이유가 뭘까요? 자, 모르면 이거야. 이거 뭐였죠? 자, 반짝반짝 지금 따라하는 친구들 복 받을 겁니다. 자, 국어에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잘 드러낼 수 있다, 다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함인데요.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꿨다. 작가가 왜요? 앞부분에 나오죠. 희극적 싸움, 우스꽝스러운 싸움이 주는 긴장감과 중요한 단어 해학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아, 순서는 뒤바뀌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일부러 그랬다. 왜?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중에 우리 어려운 단어 뭐? 해학성을 높이려고. 그럼 유추해보세요. 이 싸움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웃겼죠? 자, 웃기다라는 걸 우리 문학적인 표현 중에서 희극적이다 또는 해학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작품의 우스꽝스러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순서를 바꿨다. 매우 중요하겠죠? 선생님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켜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 기본 내용 우리 파악했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지점까지 알았으면 이제 교과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160쪽 학습활동 1번에 2번 반드시 교과서 보셔야 돼요. 학습지 따로 없다 그랬었죠? 자, 등장인물의 성격 정리할 건데요. 가장 메인 주인공은 누구? 그렇죠, 나. 좀 불쌍했던 나. 나의 성격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나는 어떤 성격 같아요? 일단 눈치가 없어요.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순진해요. 조금 답답한 느낌을 좀 담자면 바보 같기도 하지만 어수룩하다. 들어봤어요?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선생님 연예인으로 치면요. 약간 김종민 느낌 같아요. 못된 면은 없고 그렇지만 너무 눈치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순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거 우리 어수룩하다고 하는데요. 자, 등장인물 나의 성격 정리하면 자, 남의 말을 쉽게 믿고 빈칸 채우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빈칸 채워볼게요.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어떤 말요? 가을에 결혼시켜줄게, 봄에 결혼시켜줄게, 그 장인어른이 시켜줄게 라는 말을 무려 3년 7개월 동안 믿고 계속 일하고 있었죠. 자,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어수룩하고 좋은 말로 하면요 조금 순수하면서 바보 같다라는 느낌 같아요. 어수룩하고 순박한 인물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장인으로부터 약속받았어. 뭐? 점순이랑 성례시켜준다고, 혼인시켜준다고. 그 약속을 받고 사경을 받지 못한 채 모르면 유추하세요. 뭘 받지 않고 3년 7개월 동안 점순네 집에서 일했어요? 돈을 받지 않고요. 품삯을 받지 않고 그만큼 순진하고 순박하다라는 느낌 감 잡으시고요. 자, 두 번째, 나가 좋아하는 점순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점순이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는 것 같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게 빨리 적극적으로 하라고 날 충동질하죠. 자, 점순이는 어떤 성격인지 첫 번째, 야무지고 당돌하다. 그러니까 16밖에 안 된 점순이가 26살 나에게 충동질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해봐. 나를 막 조정하기도 하잖아요. 야무지고 당돌한 성격이다. 또 나에게 혼인을 부추기지만 막상 내가 장인과 싸우니까 누구 편 들었어요? 장인 편을 들었죠? 나의 입장에서는 점순이가 매우 이중적이겠죠.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 편 안 들고 자기 아빠 편 들어버리니까 나로서는 머리 극적극적. 왜?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순박하고 어수룩하니까. 근데 우리 학교의 소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진짜 수염 잡았겠어요?
진짜 예비 장인의 바짓가랑이 잡았겠어요? 그거 아니죠? 아닌 거 알죠?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어수룩해요. 자, 그랬을 때 눈치 없는 나로 인해서 점순이가 이중적으로 보인 거지 사실 점순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라는 걸 어필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거를 이해 못했다. 그래서 우리 뭘 유발한다? 웃음을 유발한다. 자, 세 번째 나와야 되는 인물 있죠. 누구? 너무 짜증나고 너무 못됐고 너무 꼬집어주고 싶은 장인님입니다. 이름은 뭐라고 나와요? 봉필이래요. 근데 동네 애들도 우리 장인을 뭐라고 불러요? 욕필이, 욕필이 이랬죠? 동네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마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에게 혼인을 명목으로 나를 모처럼 부려먹어요? 돈도 안 주면서 머슴처럼 부려먹죠? 착하다, 나쁘다? 나쁘다. 그래서 계산이 있어. 지금 내 막내딸 아기가 더 크려면 아주 10살이 되려면 4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럼 4년 동안 나는 돈을 안 주면서 사람을 부리려면 점순이의 예비 신랑인 나가 4년을 더 버텨줘야 되니까 시켜줄게 하면서 계속 계산하면서 결혼 안 시켜주죠. 우리 이런 사람 계산하면서 머리 못되게 쓰는 사람 뭐라고 한다? 교활하다. 교활한 인물이다. 동네 사람들한테도요, 인정을 못 받아요. 왜? 마름으로써 기분 내키는 대로 땅을 뺏기도 하고, 뇌물 받고 땅을 더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인심을 잃었죠. 자, 동네에서 인심을 잃을 정도로 인색하다. 인색하다 무슨 뜻일까요? 구두쇠 같고, 짠돌이 같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좀 매정한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잘 기억해야 될 인물은 누구? 나는 어떤 성격? 순박하고 남한테 잘 속고 눈치도 없고 어수룩하다. 연예인으로 치면은 김종민 같은 캐릭터겠구나 라는 거 감 잡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소설이잖아요. 우리 소설 왜 읽죠? 네, 갈등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갈등 파악해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갈등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핵심 인물 다 누가 들어간다? 나는 꼭 나오죠. 첫 번째, 나랑 누구의 갈등? 나랑 점순이의 갈등. 지금 점순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거 기억나죠? 선생님, 둘은 뭐 때문에 갈등해요? 대화했던 부분 있잖아요. 나는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있고 점순이는 그게 답답하고 그래서 둘 사이의 갈등은 뭐다? 소극적인 나의 성격 때문에 점순이가 불만을 가졌다. 그러니까 오빠한테 뭐라 그래?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이러고 수염이라도 잡아야지 불만을 가졌던. 그게 바로 갈등이겠죠. 근데 여기서 숨은 뜻은 점순이도 나랑 결혼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도 짐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장면 기억나세요? 작품 중에 봄의 정경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소로 밭 갈고 있는데 막 꽃이 피고 가슴이 울컹울컹하고 그 장면 기억나요? 봄이 되니까 마음이 울렁울렁한데요. 그 선생님이 왜 울렁울렁할까? 그랬더니 우리 회로 1반의 시우가 설레서요. 그리고 우리 통신 2반의 지훈이도 설레서요라고 말했었어요. 본인들 기억하시죠? 그럼 봄이 되니까 설렌대요. 왜? 나는 지금 점순이를 마음에 담고 있고 결혼을 꿈꾸고 있죠? 즉 점순이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즉 봄에 살아나는 봄에 내 사랑도 점점 커지고 있고 점순이도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빨리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점순이도 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목과 연결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재미있었던 갈등은 나와 누구의 갈등이다? 나와 장인님의 갈등입니다. 그럼 둘이 갈등 겪었던 메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결혼 문제죠. 나는 점순이와 결혼, 성례하길 원하지만 장인은 성례를 미뤄요. 왜 미뤄요? 이 영상 제어 일반에서 봤을 때 우리 수정이가 작품을 되게 깊이 있게 봐서 막 선생님한테 질문했거든요. 왜 빨리 결혼 안 시켜줄까요? 결혼시켜주면 이 부부를 내보내야겠죠? 가정을 이뤘으니까 내보내야겠죠? 그럼 누가 일해요, 우리 집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머슴을 부려야 되는데 그럼 머슴한테 뭘 줘야 돼요? 돈도 줘야 돼요. 근데 그 머슴이 일 못하면 속 터지고 돈도 아깝겠죠. 근데 나는 어때요? 일도 잘해요. 잘 속아요. 착해요. 순박해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혼시키면 내보내야 되니까 끝까지 결혼을 미루고 있죠. 뭘 핑계대면서 점순이 키가 자라야지 이러면서요. 조금 못됐어요. 꼬집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이 작품의 주된 갈등은요. 나와 점순이의 갈등, 나와 장인의 갈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불쌍한 나 양쪽에서 갈등을 겪고 있구나. 자, 갈등 이해되셨으면 다음 내용 살펴볼까요?
자, 모든 교과서에 본봄이 나왔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짚어볼 겁니다. 뭐냐면요, 본봄의 서술상의 특징. 우리 중학교 때 소설 배웠을 때 서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에 화자가 있다면 소설에선 누가 등장할까요? 네, 서술자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서술자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서술상의 특징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우리 소설이니까 사건이 있겠죠. 이 사건이 누구의 눈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자, 누구의 눈을 통해서 떠오르는 단어 없어요? 자, 눈, 보는 관점.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을 말한다라는 건 바로 시점을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시점? 떠오르는 거 있을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관찰자 시점, 그런 거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본봄에서의 사건은 뭐였어요? 혼인을 둘러싼 장인과 나의 갈등이 메인 사건이었죠. 그럼 그 사건을 누가 독자에게 이야기해줬죠? 네, 작품의 등장인물인 누구? 대답하고 있나요? 나. 그렇죠. 이 나가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중요한 내용. 나는 작품의 등장인물, 그 중에서도 주인공으로서 나가 경험하고 나가 느끼고 나가 생각한 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준다? 독자에게. 근데 여러분, 좀 똑똑하고 영악한 나 같았으면 진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전달했겠지만 우리 주인공 성격 어때요? 눈치 없어요. 순박해요. 잘 속아요. 어수룩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도 알고 있는 걸 누가 몰라요? 나만 몰라요. 점순이가 수염 잡으라고 한 말이 진짜 수염을 잡으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알지만 순박한 주인공은 그걸 이해 못하고 전달하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작품 속의 등장인물, 특히 나가 등장하는 시점은 나 몇 인칭? 1인칭. 근데 그 나가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라면 이 소설의 시점은 무슨 시점? 대답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댓글에 답글 남겨도 괜찮습니다. 댓글 생각하니까 우리 통신 2반의 준섭이가 타임라인을 엄청 잘 달아줬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 반 회로 2반에 우리 한우리 상인이가 야르했어요. 요거 달지 마세요. 그리고 제어 2반에 사랑이 같은데 하트 2개 달아준 친구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이 눈여겨보고요. 좀 힘도 얻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르 하지 마세요. 특히 모든 반에 야르 안 된다고 했어.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문자를 만들었는지 배우고 있었죠? 근데 야르 짜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외계어는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소설은 무슨 시점이다? 네,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인 나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준다. 근데 야무지게 전달한다. 우스꽝스럽게 조금 어리숙하게 전달한다. 네, 좀 부족하게 전달하죠. 그래서 독자는 웃을 포인트가 생깁니다. 중요한 거 지금 선생님 다 설명했습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갖는 이 소설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인 나가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 서술해주는 사람이 존재하죠. 시에서 화자가 있다면 소설에선 누가 존재한다? 네,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 자, 그럼 본봄의 서술자는 누구다? 나다. 그 나는 주인공이다. 그래서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로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죠. 근데 독자는 그 나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야기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어때요? 좀 어수룩하고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이 작품을 좀 더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선생님 강조합니다. 어떤 부분에요? 이 부분이요. 자, 큰 특징, 나의 어수룩함, 그래서 재미를 유발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그렇죠. 웃음 유발한다. 해학입니다. 그럼 여러분, 해학이 무슨 뜻이다? 웃기는 거구나, 우스꽝스러운 거구나, 재미를 유발하는 거구나 라는 거 감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학성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해학성 찾으러 가기 전에요. 우리 이어서 학습활동 풀고 갈게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왜 중요해요? 제발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런 어린 저급한 대답하지 마세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학습 목표에 뭐라 그랬어요?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니까요. 자, 봄봄 재밌는 소설이었는데요. 마냥 재밌는 소설은 아니죠.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게 어딨냐면요. 교과서 161쪽에 2번 문제입니다. 뭐 별표 치고 싶으면 별표 치셔도 됩니다. 자, 2번의 내용, 이 화면의 내용이 좀 작다면 교과서 보세요.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 우리 농촌의 현실을 설명한 글이다. 자, 문제 분석해 주세요. 핵심 어디? 농촌의 현실을 설명했다. 아, 농촌의 현실. 이 작품 몇 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1930년대다. 그럼 그 당시 우리 농촌 어땠을지 국사 시간에 배운 거 팍팍팍팍 생각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참고해서 이 소설 봄봄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보자. 이 문제 참 좋습니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밑에 있는 글 여러분이 읽고 오셔야 돼요. 선생님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조금 멈춰놓으시고 이 부분 읽고 그 다음에 재생해주세요. 선생님 기다립니다. 자, 다 읽고 오셨죠? 여러분,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고 토지 조사 사업이 마무리되고 우리나라 농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자기 땅을 일구기보다는 누구의 아래에서? 네, 지주라고 하는 실세가 등장하죠. 땅 주인이란 뜻입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요, 좀 슬퍼요. 대부분 지주와 계약을 맺어서 어떤 신세로 전락해요? 소작인. 스스로 자기 땅을 갖고 내 땅을 가꾸는 게 아니고요. 지주한테 땅을 받아서 열심히 농사 짓고 그중에 대부분은 지주한테 세금으로 바치고 나는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만 갖게 되죠. 이 상황이 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계약된 기간 동안에 수확이 적거나 지주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계속해서 농사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지주들은 더 많은 걸 가져가죠. 농사 지은 거에 3분의 2조, 4분의 3조 이래버리니까 농민들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갑자기 이 내용을 왜 얘기하시죠? 왜냐하면요, 이 내용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어떻게요? 자, 우리 점순이의 아빠, 나의 예비장인, 우리 이 봉필이었죠? 봉필이는 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배참봉, 지주인 배참봉네 마름이었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와요.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요. 아, 그렇다면 이 당시에 지주가 있었고 소작인이 있었는데 지주는 그 많은 땅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중간 관리자로 누구를 기용할까요? 네, 마름이라고 하는 중간 관리자를 두죠. 즉, 지주 밑에 마름 있고 마름 밑에 소작인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소작인은 지주를 만날 일이 더 많을까요? 마름을 만날 일이 더 많을까요? 지주는 보통 땅도 많고 바빠요. 돈도 많고 그래서 직접 대면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마름한테. 왜? 마름 눈밖에 나면 지주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땅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작인들은 항상 마름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네 집에 닭 가지고 왔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리고 장인 찾아와서 봉필이 왜 내 땅을 뭔가 서운한 게 있나? 라고 말했던 장면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크게 보면 이러한 구조가 드러나요. 지주와 마름과 소작인의 이 불공정한 지배 구조가 드러나는데요. 자, 1930년대입니다. 지주와 마름과 소작인의 지배구조 속에서 지주의 대리인인 누구? 마름. 그 마름의 말 한마디, 마름의 기분에 따라서 땅이 뺏기고 땅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농민들에게는 생계랑 연결되죠. 그래서 마름의 횡포로 인해서 고통받는 소작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과서 어디예요? 장인네 집에 닭 가지고 왔던 사람. 그 다음 왜 땅 줄였냐고 하소연하러 왔던 사람. 146조 8번째 줄부터 15번째 줄에 이 모습이 잘 드러나요. 한번 봐야겠죠? 아, 그렇구나 하고 멈추면 안 되고요. 잠깐 스톱해놓고 이 장면 빨리 눈으로 교과서 보고 그 다음 이어서 영상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밖에도요,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 첫 번째,
지주와 마름과 소작인의 지배구조 첫 번째, 두 번째 사회문화적 상황 나오거든요. 뭐가 있냐면요. 나랑 관련됩니다. 자, 나가 무려 몇 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고 머슴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했죠. 근데 그걸 포장해준 제도가 있었어. 결혼시켜줄게. 일단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결혼 준비하자. 그게 무슨 제도? 대릴사위 제도예요. 데리고 온 사위. 보통은 결혼하면 여자가 시댁으로 갔잖아요. 근데 결혼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장인어른 집에 와서 사는 사위를 대릴사위라고 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결혼을 미끼로 해서 순진하고 어리숙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해요. 돈도 안 주면서 무려 4년 가까이. 자,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대릴사위제라고 하는 전 근대적인 사회 제도가 얼마나 비합리적이었고 모순이 존재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혹시 애니메이션 잘 본 친구, 책 잘 읽은 친구는 기억날 겁니다. 점순이는 언니가 있었는데요. 언니도 결혼하기까지 예비로 데리고 왔던 사위들이 몇 번이 바뀌었대요. 그 중에 지쳐서 달려나간 사람도 있고 억울해서 뛰쳐나간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들어온 게 이제 난 거예요. 점순이 이제 예비 사위로. 내가 일을 잘하니까 계속 나를 붙잡고 있었죠. 돈은 안 줬다. 이게 얼마나 노동력 착취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재미있었고 우스꽝스러웠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지주, 마름, 소작인의 지배구조. 그리고 대릴사위제라고 하는 전 근대적인 제도를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 당시의 사회 모순적인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중요한 것 같은 느낌 오죠?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사회제도의 모순과 이런 걸 다뤘다고 해서 이 작품이 엄청 어둡거나 비극적이진 않습니다. 왜? 우리 한국문학의 특징을 잘 담았거든요. 그것에 관한 문제가 지금 나오는 161쪽 3번. 네,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왜냐하면 학습 목표에 있었죠. 한국문학의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봤고요. 그걸 대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핵심 키워드 문제, 핵심 키워드 소설의 표현상의 특징. 자, 본범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인데요.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잠깐 영상 멈추고 이 제시문 읽고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또 다 읽고 오셨죠? 안 읽고 온 친구들 저주 내립니다. 아는 것도 틀리게 해주시고 틀리는 건 당연히 틀리게 해주시고 자, 꼭 읽고 오셔야 돼요. 선생님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우리 선조들이 많이 사용했던 표현 방식으로 뭐가 있다? 해악과 풍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자적이다. 사회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풍자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해악과 풍자의 공통점이 있었죠. 어떤 공통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모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비꼬음으로써 뭘 유발한다? 웃음을 유발한다. 아, 해악과 풍자는 모두 뭘 유발한다? 웃음을 유발한다. 그 중에서 해악은요. 차이를 이제 봐야겠죠? 공통점이 웃음을 유발하는 거라면 차이점입니다. 해악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해악은요. 대상의 모자라고 엉뚱한 모습.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나는 어수룩하고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걸 따뜻한 시선으로 미련해 이게 아니고요. 좀 안타깝고 짠한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 안아서 대상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즉 부정적인 내용은 드러내지 않는다. 미련해 이게 아니고 아이고 어떡해 아유 안타까워 이런 따뜻한 시선으로 보이는 웃음이라면요. 풍자는요. 대상이 지닌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자는 느낌이 좀 달라요. 얘가 따뜻한 느낌이라면 해악이 따뜻한 짠함이라면 풍자는 이런 느낌이에요. 웃음을 유발하면서 으이구 이런 느낌 있죠. 대상의 결점이나 악행을 폭로하고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자, 정리할게요. 해악과 풍자는 우리 선조들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 방식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웃음을 유발한다. 차이점은요. 웃음을 유발하면서 해악은 그 대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어둡고 뭔가 날카롭게 비판하기보다는요. 웃음을 유발하면서 으이그 짠하다. 감싸안는 느낌이라면 해악은 웃기게 정말 비꼬는 비판하는 성격이 강한 게 풍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본범에는 이러한 표현이 잘 드러난다. 그럼 해악과 풍자 중에 특히 무엇이 잘 드러난다?
부족한 나, 모자란 나, 불쌍해, 짠해. 어떤 느낌? 그렇죠. 해악이 잘 드러난다. 그럼 우리 봄봄에 드러나는 큰 문학적 특징은 뭐? 해악적인 특징. 이해되시나요? 아까 우리 앞에서 했죠. 막 싸움하다가 갑자기 결말을 내보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싸움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싸움 장면이었어요? 진짜 막 혈투가 막 피가 난무하고 이런 게 아니었죠. 웃겼잖아요. 해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순행적 구성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크 줄이 자꾸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움직여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그럼 찾아야겠죠? 표현상의 특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자, 어떤 점이 있는지 교과서 166쪽. 빨리 넘기세요. 책상 넘기는 소리 들립니다. 좋아요. 자, 166쪽에 내용이 조금 부족한데요. 선생님 영상 보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큰 해악적인 요소, 선생님 옆으로 이동. 자, 주인공의 모습이 어떻다? 어수룩하다. 만약에 똑 부러지고 진짜 막 영악하고 계산하는 나였으면 이 소설 그렇게 재미없었을걸요? 근데 장인님 저 인제 결혼시켜주세요. 막 머리 극적극적 착한 모습, 순박한 모습. 점순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어수룩한 나를 통해서 어수룩하고 순박한 나로 인해 사건이 왜곡되죠. 무슨 뜻일까요? 진짜 수염 잡으라는 거 아닌데 수염 잡아버리고 더 멋진 모습 보이려고 장인어른 바지가랑이까지 잡고 이런 어수룩한 나로 인해서 사건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왜곡해서 전개되는 게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뜻이고요.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익살스러운 표현. 뭐가 있었냐면요. 존칭 표현이랑 높이는 표현 있죠? 비속어가 함께 사용돼요. 존칭과 비속어가 함께 쓰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 함께 씀으로써 어리둥절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장인이 바짓가랑이 잡혔을 때 막 아파가지고 이러다가 할아버지 서로 막 할아버지를 찾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에서 진짜 할아버지 부른 게 아니죠. 너무 힘드니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도 막 쓰고요. 그런 표현 자체가 이 작품의 재미를 유발하고 해악성을 유발한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비속어와 사투리의 사용. 혹시 기억나세요? 장인이 나한테 막 이런 샹 이러기도 하고요. 선생님 평소에 이런 말 안 쓰는 거 알죠? 그리고 나도 어땠어요? 괜히 이걸 확 까셀라 보다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센 척하면서 비속어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투리도 굉장히 구수하게 형네 시켜주셔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비속어와 사투리가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쾌한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있진 않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과장된 희극적 상황. 아까 희극이 뭐라 그랬어요? 개그맨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장인어른과 사위가 물론 예비 사위고 예비 장인어른이지만 서로 싸울 때 막 멱살 잡고 수염 잡아 당기고 막 이렇게 손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짓가랑이 잡아 채고 이런 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네, 우스꽝스럽죠?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해. 근데 정상적이지는 않다. 그 장면 기억나세요? 구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코 푸는 척 하면서 옆구리로 치고 장인이. 그 다음에 나는 팔이 쫓는 척 하면서 장인 떠다 밀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선생님 강조했던 거예요. 사건이 시간 순서로 진행되지 않고 그 우스꽝스러운 싸움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말을 사이에 넣었었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이 재밌는 싸움을 강조한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선생님 발목이 조금 아파가지고 지금 한쪽 다리로 서서 하고 있거든요. 짝다리를 짚고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 바로 제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목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봄 아니고요. 봄이거든요. 봄이 2번 나왔어요. 그럼 우리도 봄의 의미를 2개로 나눠서 살펴보자고요. 자, 선생님 힌트 드립니다. 봄이라는 건 어떤 계절? 만물이 살아난다. 꽃도 피고 벌도 웅웅 날고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나의 마음은 울컥울컥하고 만물이 태어나는 봄의 특성. 그럼 지금 점순이와 나에게는 뭐가 태어나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자, 돌아오지요. 계절은 순환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그럼 여기서는 뭐가 순환하는지 잘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만물이 소생한다. 즉,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연정을 느끼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생각하는 감정을 연정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연정을 느끼는 누구와 누구? 청춘 남녀, 나와 점순이의 심리를 계절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봄. 여러분도 인생의 봄을 맞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있고 꿈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죠? 이 작품에서는 점순이와 나가 서로를 원하는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서로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봄에 나가 밭을 갈면서 마음이 울렁울렁했다.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점순이도 나를 충동질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랑 결혼하고 싶으니까요. 자, 두 청춘 남녀 사이에 싹트는 사랑을 계절적인 봄으로 일단 하나 표현했고요. 두 번째, 근데 슬퍼요. 자, 장인이랑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 결혼하는 걸로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럼 느낌 뭐죠? 아마 이 작품에 나왔던 이 갈등은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내년에도 되풀이될 거다. 봄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나에게는 뭐가 돌아온다? 매년 봄마다 나와 장인의 갈등이 반복될 것이다. 선생님, 결혼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작품에 뭐라 그랬어요? 점순이 동생의 나이가 6살. 10살은 돼야 대릴삼이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몇 년은 버텨야 한다? 4년은 버텨야 한다. 그럼 앞으로 이 갈등이 최소한 몇 번은 반복될까요? 4번은 반복되겠구나. 그럼 우리 소설에서의 갈등도 해결된 것은 아니겠구나. 그럼 돌아오는 봄처럼 이 갈등이 또 돌아오겠구나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선생님 오늘 진짜 풀파워 발휘해가지고 초집중해가지고 화면도 이제 전환시켜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혹시 사시가 돼가지고 또 딴 데 보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시각장애 여러분들이 아니깐요. 그걸 감안해서 봐줄 거라고 믿어요.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돼가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있어요. 다 찍으면 이제 가서 하나씩 확인하고 편집하면 됩니다. 편집이 2시간이 걸리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특히 통신반의 민재를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한 문장 꼭 잘 봐주세요. 선생님 요새 1학년 친구들 전체한테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모티콘 활용하지 않았고요. 선생님의 사랑하는 동생들 방망이와 방구리를 사진을 찾아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의 한 문장 내용이랑 연결돼서요. 모두 잘 봐주세요. 사실 시험 공부보다 더 중요한, 취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오늘 선생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길어요. 아마 이거 보고 뜨끔하는 친구, 맞아 하는 친구, 눈물 흘리는 친구 있을 겁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험담이 뭐예요? 남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 살인은 한 사람만을 죽이나 험담은 반드시, 또 오타 있어, 미안합니다. 험담은 꼭 3사람을 해친다. 먼저 험담하는 장본인과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내가 험담하면 그건 나도 죽이고요. 내 말을 그냥 듣고 있는 사람도 죽이고요. 마지막, 험담의 대상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선생님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최근에 여러 친구들이 똑같은 고민을 털어놨어요. 선생님 제가 왕따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돈대요. 선생님 우리 학교는 소문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 속상해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선생님 반뿐만 아니라 모든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그 사람의 삶을 다 겪어보지 않았다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험담하는 순간 그 내 입에서 나간 쓰레기는 내 입에서 나가기 때문에 악취는 내 입에서 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듣고 있어. 들으면서 심지어 동조해. 맞아, 걔 그런 애야. 진짜 걔 그런 애였어? 그 친구는 그 쓰레기 똑같이 받는 거죠. 그럼 그거를 받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건 무시하세요. 어쩌면 선생님도 굳이 2시간 국어 수업에 굳이 뭐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바쁜 애들 시간을 뺐지? 이런 비판, 비난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들려온다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국어에 정성을 다하고 2시간이지만 4시간을 귀하게 여겨주는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은 이거 아깝지 않게 투자할 겁니다. 목도 아프고 시간도 시간도 흘러가지만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기쁘게 하고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잘 모르면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혹시 그 얘기를 누군가 하는 걸 들었다면 멈추자. 친구야, 잘 모르면 하지 마.
멈춰주자. 혹시 나의 험담을 들었다면 잘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가 아니라면 컷해버리자.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자 라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사실 망이랑 그리는요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망이는 지금 하늘나라 있거든요. 서로 대면 놀지도 않아요. 각자 살았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엉덩이를 서로 맞대고 등을 맞대고 있더라고요. 또 어떨 때 보면 서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는 또 나란히 앉아서 사진도 찍더라고요. 선생님이 억지로 앉혀놓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표정 잘 보여요. 서로 싫어하고 있어. 근데도 가끔은 기대고 가끔은 대화하고 가끔은 나란히 앉습니다. 자, 인간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늘 사이 좋을 순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늘 사랑받을 수 없어요. 가끔은 오해받기도 하고 등을 지기도 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인생이거든요. 결국은 나란히 앉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상까지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시험 범위 정리하면요. 우리 뭐가 있었어요? 훈민정음,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수업 때 했던 어문규범 아주 중요,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 있었던 매체, 그리고 보고서 쓰기, 네 문제 쉽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본봄에서 소설 한 편은 다 다뤘죠? 여기서 한 5-6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 내용들 다 숙지해서요. 총정리 잘 하시고요.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고 국어도 조금만 정성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